2000년 11월 22일 오후 한 명의 주부가 은행에서 약 36만 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미혼모가 수많은 안전장치를 뚫고 은행을 턴 것도 의아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엔 다이너마이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은행을 턴 것은 맞지만 상황이 상당히 이상했죠. 이 여성의 이름은 미셸 르네, 1966년생의 미혼모이며 은행원이었습니다. 당시 35살이던 르네에게 경찰과 FBI들은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FBI에게 이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 호소하고 있었죠. They let me turn around and see my daughter laying face down on the floor right here by the door with her hands tied and her feet tied. Right there on the ground. I heard my daughter say, "Are you going to kill my mommy? And are you going to kill me?" And they said, "No, not if your mommy does everything that we tell her to do."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비스타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집엔 한 모녀가 살고 있었죠. 35살의 미셸 르네, 그리고 7살인 브리아. 서로를 끔찍이도 아끼는 모녀였죠. 엄마인 르네는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훌륭한 능력 덕분인지 둘은 족함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2000년 11월 20일 평범한 하루가 흐르고 모녀는 잠자리에 누웠죠. 그런데 딸인 브리아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르네는 허겁지겁 딸의 방으로 달려갔죠. 그러자 딸인 브리아는 온몸을 떨면서 르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창밖에 이상한 남자들이 날 지켜보고 있었어. 엄마인 르네는 딸이 악몽을 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타이르고 설명했죠. 단지 악몽일 뿐이며 엄마와 함께 자고 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들은 브리아는 또다시 잠에 들었죠. 엄마인 르네도 딸의 옆에서 편안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날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브리아가 본 것은 꿈속의 일이 아니었죠. 모녀에게 죽음을 물고 올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2000년 11월 21일 오후 8시 당시 체조를 배우던 브리아는 시합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인 르네와 딸인 브리아 둘은 녹초가 되어 있었죠. 둘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짐을 풀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오후 8시 정도였죠. 모녀의 편안하고 고요한 밤을 부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3명의 괴한이 집 뒷문을 부수고 집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3명의 남성은 모두 총을 가지고 있었으며 르네와 브리아를 쉽게 제압해버립니다. 당시 모녀의 집에 침입한 남성들은 크리스토퍼 버틀러, 로버트 오티스, 마이클 허긴스였습니다. 그리고 괴한들 중 명령을 내리며 대장처럼 구는 남성이 바로 이 남자, 크리스토퍼 버틀러였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무전기로 서로 대화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집안 구조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며 두 조로 나뉘어 르네와 브리아를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제압당한 모녀는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들이 살던 집 주변엔 이웃이 없었습니다. 풍경은 좋지만 고립되어 있는 집이었죠. 르네가 비명을 지르자 버틀러는 르네의 주변에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진 않았지만 조용히 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총알이었죠. 이때 모녀의 집 주변에 이웃이 살지 않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르네의 불같은 성격 때문이었죠. 르네는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었지만 한번 화가 나면 멱살부터 잡는 아주 불같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하자 아예 이웃이 없는 언덕 위로 이사한 것입니다. 아무튼 모녀를 제압한 괴한들은 르네에게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괴한들은 르네를 1년 동안 스토킹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직장, 모녀의 취미생활, 식습관까지도 모두 다 파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1년이란 기간 동안 모녀를 스토킹하며 범죄를 계획한 것입니다. 르네는 울면서 괴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제 딸의 상태 좀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괴한들 중 한 명인 버틀러는 딸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They let me turn around and see my daughter laying face down on the floor right here by the door with her hands tied and her feet tied. Right there on the ground. I heard my daughter say, "Are you going to kill my mommy? And are you going to kill me?" And they said, "No, not if your mommy does everything that we tell her to do." 딸의 모습을 확인한 르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녀들이 당할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상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괴한들 중 버틀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르네의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버틀러가 카메라를 꺼내들었죠. 로버트 오티스, 마이클 허긴스, 크리스토퍼 버틀러, 이 3명은 번갈아가며 그녀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촬영했죠. 몹쓸 짓을 하지 않는 이들은 모녀의 집에 있던 음식을 먹으며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녀에게 몹쓸 짓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딸인 브리아가 지켜봤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4시간가량 3명의 남성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르네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을 가눌 힘도 없었죠. 그리고 버틀러가 르네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샤워할 거야. 그들이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르네의 몸속에 있던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죠. 괴한들이 무서웠던 르네는 화장실로 걸어가 1시간 동안이나 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감시했죠. 괴한들은 씻고 나온 르네의 등 뒤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르네의 딸인 브리아의 등 뒤에도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괴한 중 한 명인 버틀러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당신은 아침이 되면 은행을 털 거야. 부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이야. 은행에 들어가고 10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면 너와 딸의 몸에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거야. 그리고 괴한들은 총기를 포함해 여러 장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인 브리아는 화장실에 갇혀 있었고 르네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새벽 3시경 괴한들의 무전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머니 1, 머니 2, 머니 3, 차가 진입 중이다. 밖에서 망을 보던 괴한이 한 명 더 있었으며 그 괴한은 여성이었죠. 괴한들은 총을 들고 차에서 사람이 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르네의 여자친구인 킴브라 올리버였습니다. 르네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되어 찾아온 곳이었죠. 하지만 밖에서 망을 보던 여성인 리사 라미레즈는 그녀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곤 그녀를 끌고 들어와 모녀와 마찬가지로 몸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뒤 옷장에 가둬버렸죠. 이제 더 이상 그녀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어느새 아침 7시가 되었죠. 그러자 버틀러는 르네에게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출발하자 이야기합니다. 르네의 등 뒤에 2개, 브리아 2개, 킴브라 3개. 그녀들 몸에 설치된 다이너마이트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르네에게 선택지란 없었습니다. 그저 딸과 킴브라의 생존을 위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버틀러와 르네는 지프 차량을 타고 은행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르네가 일하고 있던 은행이었죠. 당시 35살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그녀보다 높은 건 은행 지점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버틀러는 은행 앞에 차를 세웠죠.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녀가 출근하는 시간인 8시보다 딱 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평상시 그녀가 출근하는 시간이었죠. 딱 10분 기다릴 거야. 이후엔 알지? 모두가 폭발할 거야. 르네는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그녀의 동료가 그녀를 맞이했지만 르네는 인사를 무시한 채 은행으로 들어갔죠. 아주 침착하게 그녀는 금고로 향했습니다. 금고로 향하던 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죠. 르네는 자신이 일하던 책상 위를 지나며 명함 한 장을 스쳐보게 됩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은 크리스토퍼 버틀러. 네, 맞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괴한들의 수장이었죠.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며칠 전 르네의 고객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더니 한 여자가 부르는 소리에 나갔었죠. 르네는 만약 이 위기만 넘긴다면 괴한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을 털어야 합니다. 르네는 경호원 2를 데리고 금고로 들어갑니다. 경호원과 동행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은행의 절차였죠. 르네는 금고에 들어가 금고의 문이 닫히자 아무 말도 없이 셔츠를 벗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죠. 경호원들은 그녀의 등에 부착된 폭탄을 보자마자 그녀를 돕기 시작합니다. 아무 질문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가방에 현금을 담았습니다. 총 36만 달러, 하나로 약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르네는 돈이 담긴 가방을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은행을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은 은행 직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지시합니다. 르네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한 경호원들의 대처가 매우 좋았던 것이죠. 그녀는 돈을 들고 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녀는 죽습니다. 그대로 버틀러가 기다리고 있던 지프에 돈가방을 실었고 버틀러는 그녀를 태웠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르네는 한 가지 불길한 걱정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를 살려둘 이유가 있을까? 아니지, 모두 죽일 거라면 아까 영상은 왜 촬영한 거지? 온갖 불안한 생각이 맴돌던 어느새 집에 도착한 둘. 버틀러는 르네를 집 앞에 내려주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르네는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긴장과 피로로 인해 온몸에 진동이 오던 르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침실로 향했죠. 그러자 기절해 있는 브리아와 킴브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I gave her a hug and I was really happy. 기쁨의 눈물도 잠시, 그녀들은 이제 자신의 몸에 부착된 폭탄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셋은 바로 집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딘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집안의 전화기는 모두 먹통이 되어 있었죠. Sheriff's number, can I help you? Yes, some neighbors of ours were held hostage. I need somebody out here right away. 이때 이미 FBI는 출동 중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가져간 르네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폭발물 제거반인 경찰,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던 FBI가 도착하게 됩니다. 경찰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있던 다이너마이트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제거하였죠. 이제 르네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폭탄을 몸에 두르고 있었지만 FBI 입장에선 그녀 또한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영상 초반에 나온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토퍼 버틀러의 명함을 건넸죠. FBI와 경찰들은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르네는 곧장 방송국에 이 사실들과 영상 모두를 제보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인기가 많던 시사 프로그램인 모스트 원티드에 제보했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국내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유사한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If you know where Ortiz is hiding, please call our hotline right now. 이 방송 프로그램에 범인들의 신상이 공개되자 범인들은 빠르게 체포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방송국에 불이 나도록 제보하기 시작했죠. 방송에 나간 직후 버틀러와 라미레즈는 캘리포니아에서 신호대기 중에 체포되었으며 나머지 둘, 오티스와 허긴스는 위스콘신의 한 술집에서 체포됩니다. 저도 믿기지 않지만 FBI의 수사보다 시민들의 제보가 훨씬 강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납치와 강도, 그리고 특수까지. 그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주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으로 르네가 참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르네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해야 했지만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기 시작했죠. 버틀러와 변호인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르네는 저와 연인관계입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은 르네입니다. 저희가 돈을 나눠주지 않자 신고한 것이죠. 이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버틀러는 악의적인 거짓 진술을 했으며 자신들이 촬영한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재생되진 않았지만 판사들과 몇몇 관계자들이 이 영상을 시청했죠. 영상 속에는 르네와 3명의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범행 당일 3명의 괴한이 르네에게 저지른 짓입니다. 하지만 영상에 음향은 제거되어 있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합의한 상태에서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르네는 딸의 안전을 위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 또한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보험 중 하나였던 것이죠. 심지어 당시 영상의 화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법정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 또한 르네와 버틀러의 증언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배심원단은 결국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무려 5일 동안 이어졌죠. 과연 배심원단과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크리스 버틀러는 3년간 가석방 없는 64년형에 처한다. 그리고 허긴스와 오티스 또한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은 결국 르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밖에서 망을 보던 리사 라미레즈에 관한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은 자신이라 자백했지만 FBI 조사원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처벌만 이루어졌다고 하죠. Honestly, I was idea of about 8 months ago. Jokingly, mine. There was some female boys that came all at once, lost him. That was it. 범인들에게 형량이 주어지고 사건이 정리되자 모녀는 집을 팔고 샌디에이고로 이사했습니다. 르네와 브리아는 정신치료를 받으며 생활했죠. 딸인 브리아도 잘 회복하여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체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희귀병인 신경다발성 경화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의사들은 브리아가 다신 볼 수도 말할 수도 걸을 수도 없을 것이라 했죠. 하지만 르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딸의 간병인을 자처했습니다. 결국 9년이라는 투병 끝에 브리아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브리아가 엄마인 르네에게 9년 만에 건넨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납치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주 잘 나가던 은행원인 르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스토킹하며 범행을 계획한 4인조.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